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돈에 관한 5가지 착각 심리 계좌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너무 재미있고 공감이 돼서 오늘 내일 2편의 영상으로 나눠서 올릴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분이라면 꼭 한번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껴 써도 항상 쪼들린다. 돈을 열심히 벌었지만 모은 게 없다. 이런 분이시라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오늘 내일 제가 2편으로 나눠서 올릴 거예요. 제가 조금 이렇게 깊이 있게 봐야 되는 책들 영상 2개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심리 계좌라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쓴 것도 없는데 돈이 없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쓰면서 저축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2년 7월 달에 18억 원의 로또 당첨자가 생을 마감했다는 뉴스를 이제 접했습니다. 이런 경우 뉴스 종종 나오죠. 그래서 정말 로또가 당첨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종종 접합니다. 자, 당첨금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러분 심리 계좌를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 건데요. 로또 1등 당첨이 인생 역전이 아니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 5만 원은요. 일해서 번 돈이라는 심리 계좌 속에 넣는데요. 그래서 이거 열심히 벌었기 때문에 아껴야 돼 라는 게 있대요. 길을 가다가 5만 원짜리 지폐를 주었다면 이건 꽁돈이야.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다니까 꽁돈 계좌에 들어간 돈을 쉽게 써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또 당첨자가 당첨금을 쉽게 탕진한다거나 아니면 도박으로 번 돈도 쉽게 나간다거나 그래서 쉽게 얻는 돈이 쉽게 나간다라는 옛말은 바로 이 심리 계좌에 돈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억눌렸던 소비 욕망이 보너스 같은 게 들어오면 확 터져버린대요. 이 보너스도 공돈입니다. 결과적으로 인생에 공돈이 많을수록 저축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부모가 부자예요. 부자라서 얘따 용돈이라고 용돈을 막 100만 원씩 줍니다. 그런 사람이 돈을 헤프게 씁니다. 수입에 비해서. 심리 계좌는 합리적이지 않고요. 착각과 오류가 많다고 해요. 물건 하나를 충동 구매하는 수준을 넘어가서요.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하거나 보험에 가입하거나 노후를 준비하는 것. 인생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판단에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항상 돈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면 심리 계좌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이 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린 자꾸 돈에다가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어떤 독신 여성은요, 월 소득이 320만 원인데 모이는 게 없어요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은 월세가 50만 원, 오피스텔 관리비까지 더하면은 매달 62만 원의 돈을 내고 있었고요. 차 유지비만 한 달에 최소 30만 원. 학부모와 학생들과 통화가 많은 학원 선생님이기 때문에 평균 8만 원 정도 통신비, 그리고 과외 교재비와 아이들 사주는 간식 비용까지 해서 이것도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을 쓰게 됩니다. 자, 이것을 소비성 지출로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수입을 벌기 위해서 내가 학원 강사로서 써야 되는 비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직업과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필요 사업비, 즉 비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모두 합치면은 110만 원이나 된대요. 정확히 월 소득이 320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 빼고 난 나머지 210만 원이 이 사람의 진짜 수입인 거죠. 게다가 이제 생활비가 막 부족해서 빚을 내서 썼더니 발생한 이자 30만 원까지 더해져서 매달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18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근데 그동안 난 300 이상 벌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영업직,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겉보기엔 돈을 좀 버는 것 같고 쉽게 버는 것 같은데 이제 통장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방송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옷, 메이크업, 구두, 백, 액세서리, 피부 관리, 교통비, 밥값, 자기계발 등등 사교비 해서 나간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수한 월급쟁이들이 오히려 저축을 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에요. 버는 게 아니죠. 순댓국집 사장님이 한 달에 1,500만 원의 수입을 올리지만 월말에 이것저것 떼고 나면 식구들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한숨을 쉽니다. 이게 진짜 엄살 부리는 게 아니라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월세 내야죠, 관리비 내야죠, 그것 아니라 수입에 대한 세금, 카드도 내야죠. 낼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수입과 수익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돈을 모은다거나 오래 장사하는 게 정말 어려워집니다. 몇 달은 뭐 이익이 있지만 또 몇 달은 이익이 없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자, 어떤 사람은요, 돈을 이제 적게 쓰는데 알고 봤더니 가족들의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 맞벌이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아이를 뭐 아주 적은 돈을 받고 봐주신다거나 하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분은 사실 베이비시터 쓰면 200만 원 들어갈 건데 친정엄마가 50만 원에 혹은 80만 원에 봐주고 계시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추가로 지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돌봐주지 못하게 될 땐 내가 내야 될 돈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어떤 분은 한 달 식비를 한 달에 20만 원밖에 쓰지 않았대요. 알고 봤더니 대부분 식재료를 친정과 시댁에서 공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치, 쌀, 고춧가루, 마늘, 반찬까지 다 가져다 먹으니 당연히 식비가 적게 든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전업주부로 이제 오랫동안 있으면서 친정 시댁이 모두 농사를 지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갖다 먹었습니다. 명절이나 이렇게 휴가 때 내려가면은 거의 냉장고를 털어오다시피 했어요. 내가 뭐 돈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장기 불황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지금은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도 조심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퇴직을 하거나 소득이 급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때 대처할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심리 계좌의 오류를 극복하는 방법은 공돈이 들어왔을 때 바로 저축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일해서 번 돈보다 저축 계좌에서 돈을 꺼내 쓰는 걸 되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우리 저축 통장 깨는 거 좀 싫죠. 그죠? 10만 원씩 모았든 아니면 목돈이 한 1,000만 원 들어있든 그 통장을 이렇게 깨서 없애버리는 거. 이자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꺼내 쓸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저축 계좌로 이동해버리면 이 꽁돈이 저축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묻지마 저축. 네. 하면 너무 좋죠. 장기 저축인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이 저자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년을 유지하는 비율이 20%에 그친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개인연금 같은 장기 저축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20% 안에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이 빠듯하거나 지금 나는 저축 말고 장기 저축 연금 말고 당장 할 것들이 많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하지 않으시길 추천합니다. 원금을 손해볼 수 있어요. 그죠? 펀드나 보험 상품 같은 것들은 더더욱 그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모르면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참고로 연금을 전혀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만 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이따 뒤에 가서 또 설명하겠지만. 자, 우리가 만져보지도 못하고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을 파악해야 합니다. 고정 지출은 뭐예요? 내가 아끼려고 해도 아낄 수 없는, 숨만 쉬어도 쑥쑥 나가는 돈이죠.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우리 아이들의 사교육비, 우리 부모님의 용돈, 그 다음에 배우자의 용돈, 관리비, 보험료, 그 다음에 뭐 비대나 뭐 정수기, 렌탈비 이런 거 되겠죠. 통신비, 그 다음에 뭐 자동차 할부금 이런 것들 매달 나가는 것들 한번 적어보시면 좋아요. 이 고정지출이 큰 상황에서는요, 살림하는 사람이 과소비를 할 수도 절약을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내 수입에서 이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정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떤 걸 내가 그냥 팔아버릴까? 이렇게 이걸 안 해버려야겠다라고 한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요 우리가 쓰지 않고요 온전히 가지고 있었다면 무엇이라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제가 돈을 열심히 아낄 때 통장에 돈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면서 내가 저 돈으로 뭐도 살 수 있고 뭐도 살 수 있고 뭐도 살 수 있지만 나중에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돈을요 다 써버리고 나서 통장에 한 푼도 없으면 더 이상 무언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물건은 있지만 그 물건은 다시 되팔아도 원래 값을 받을 수가 없죠. 결국 무엇인가를 소비하는 순간 그만큼의 힘과 권력이 사라지게 되고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여행을 갈 가능성, 집을 살 가능성, 옷을 살 가능성이 축소가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포인트나 할인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포인트 카드. 적립률이 0.5%인 카드로요. 10,000원의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는 200만 원을 써야 합니다. 저는 그냥 200만 원 쓸 바에야
10,000원 포인트 안 얻고 그냥 10만 원, 20만 원 안 쓰겠어요. 포인트가 많다고 좋아하기 전에 그만큼 내가 돈을 많이 썼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 신용카드 혜택을 두고 하는 말이다. 뭐 이거 어떻게 하시면 한 달에 30만 원씩만 쓰면 이걸 뭐 할인해 주겠습니다. 난 그런 거 안 하죠,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서 일하는 삶이 됐다고 해요. 지금 월급날은 빚을 갚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가장 허탈한 날이래요. 행복한 게 아니라 통장에 딱 들어오자마자 쭉 돈이 나가버리는 거죠. 부모님 세대보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훨씬 많이 쓰고 살고 있음에도 더 불행하다라고 느끼게 된대요. 근본적인 원인은 가정 경제가 외상 경제, 빚으로 돌아가는 경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돈이 늘지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는데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빚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니까 행복하지가 않죠. 자, 5만 원짜리 원피스를 산다라고 하면 심리계좌에서는요, 5만 원의 돈이 사라진다라고 인식한대요. 그런데 10만 원짜리 원피스를 5만 원에 산다라고 인식을 하면 심리계좌는 5만 원이 절약이야, 이익이야 라고 생각한대요. 같은 돈을 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일, 할인에 사람들이 미치게 됩니다. 저도 지금 제가 입은 옷을 세일 할인 받아 샀어요. 책을 읽다가 어머 나도 할인 받아 책을 샀네, 옷을 샀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이 책도요 할인 받아 샀어요. 볼까요? 알라딘에서 5,300원을 주고 12,000원짜리 샀습니다. 저도 이제 세일과 할인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건 아니에요. 이 자켓은 이런 강의할 때 입는 이런 자켓, 이런 컬러 좀 사고 싶은 색깔이었는데 자켓 하나 사려면 아무리 싸게 사도 한 7, 8만 원, 10만 원 가까이 줘야 되는데 이거 하프클럽에서 제가 세일해서 이번에 36,000원인가 주고 샀어요. 그래서 반값 이하로 샀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제가 방송할 때 입으려고 이 색깔을 샀습니다. 그래서 나도 세일한다는 것 때문에 조금 많이 사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만 살려고요. 네, 반성하는 의미에서 입고 나왔습니다. 뽕을 뽑겠습니다. 잡동사니를 우리가 모시고 사느라 집이 좁다고 5평 넓은 집으로 이사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평당 1,000만 원이라고 해도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평당 2천만 원이라고 하면 1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막 집이 많고 잡동사니가 있으면은 이사 가고 싶다는 거죠. 우울하고, 그죠? 이 책에서 강남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리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돈이 필요할 때마다 빚을 내야 한다면 집이 없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내가 진짜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 때문에 지금 돈이 필요할 때마다 빚을 내야 된다는 게 뭐냐면 그 집이 나한테 돈을 주진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종부세 같은 거 올라가고 재산세가 올라가고 뭐 관리비도 나가고 할 때 내가 나가는 돈이 점점 많아진다면 이것은 절약하고 아낄 수가 없죠. 나 종합부동산세 절약할래요 라고 할 수 없죠. 나라에서 걷어가는 세금이니까.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내가 가진 재산보다 과도하게 뭔가 소유하고 있을 때 그래서 빚을 자꾸 져야 될 때도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시세 차익이 생겼다고 집을 팔 수 있을까라고 물어요. 내 집이 올랐어요, 집값이. 내가 산 집이 몇 억이 올랐어요. 못 팔아요. 네. 팔고 갈 데도 없고. 그죠? 실제 내가 거주하는 집은 기분은 좋은데 사실 그게 돈이 되진 않는다. 물론 집이 없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자, 어떤 분은요, 너무 빚이 많아서 이 집을 살고 있는 게 부담이 되고,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고, 수입도 잘 안 들어오고 하니까 집을 작게 옮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아이들이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걸 싫어하고, 한창 예민한 때고, 아이들이 위축될 것 같아서 집을 줄이는 것은 포기했다고 합니다. 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을 포기하고 조건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해요. 어떤 분은 그럼 집을 팔고 전세로 갈까요? 라고 이제 묻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근데 집을 팔고 전세로 갔는데 내가 팔고 나니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대요. 그때 집 괜히 팔았어 라고 후회할까봐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집은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팔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팔기가 힘듭니다. 갈아타는 건 되겠죠. 뭐 이렇게 내가 어디로 이사 가야겠다 이런 건 되는데 내가 막 그런 하기 힘들죠.
두 번째, 주거비와 생활비의 조정 없이는 하우스푸어 탈출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내 집에 나가는 대출이자라든가 나의 생활비를 조정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게 살 수 있어요. 집은 있지만 거지같이 사는 거죠.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식이나 펀드 투자를 장기로 하면 괜찮다라는 어떤 재테크 책들이 많습니다. 저는 별로 동의를 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런 투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지 내려갈지도 모르면서 마냥 기다리는 거 있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릴 거야. 이런 건 좀 아니죠. 아무리 오래 투자했다더라도 막상 내가 돈을 써야 할 바로 그 시점에 시장이 폭락하면 이익은커녕 손해볼 수 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면서 내가 그동안 주식에 넣어놨던 돈을 좀 빼서 써봐야지 했더니 웬걸 주식이 막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이 필요한 바로 그때 꺼내 쓸 수 있어야 투자에 성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문가들의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3년 미만 단기에 쓸 돈 예금, 적금으로 모으고 3년 이상 저축할 돈은 펀드에 투자라는 이야기를 원칙이나 공식처럼 생각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펀드에 투자하면 그들은 펀드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펀드 투자해서 목돈을 모으세요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험이라는 심리계좌를 이렇게 느낍니다. 돈도 없는데 아프면 어떡해? 다치면 어떡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험은 위험이 발생할 때만 이익이 생기고 그렇지 않다면 금전적으로 따졌을 때 반드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품입니다. 그래야 보험회사가 돈을 벌고 보험 설계사도 돈을 벌어가니까요. 저축성 부업은요, 사업비 비율이 10%에서 15%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10만 원을 저축한다면 8만 5천 원만 저축하는 것이고 이 보험은 7년이 지나야지 겨우 원금에 도달합니다. 요즘은 이자가 낮아서 7년도 아니 한 10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 모든 저축성 보험이 다 같은 원리로 운영됩니다. 굳이 장점을 찾자면 장기간 꾸준히 돈을 모았기에 목돈을 줄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나는 은행 적금은 자꾸 깨버려요. 그래서 저축성 보험 같은 건 깨면 손해보니까 이런 거밖에 못해요 하는 케이스 말고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이고. 보험료를 계산해 볼 때는요, 한 달치만 보지 마시고 납입기간이 20년이다라고 하면은 240개월, 10년 납이라고 하면은 120개월치의 총 보험료를 계산해서 이거를 내가 이렇게 가입을 했을 때 어떤 돈을 얼마를 받는지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한 달에 5만 원이면 20년 납이면 1200만 원입니다. 내가 1200만 원을 내고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돌려받는 건 별로 없으면서 내는 것이 많은 그런 보험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대출을 받아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은 덕분에 당장 다음 달부터라도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습니다. 큰 마음을 먹어야 갈 수 있는 해외여행도, 한 달 월급 하는 명품 가방도 신용카드를 긁어버리면 바로 내 것이 됩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나마 돈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명품 가방도 들고 내 차를 몰고 넓은 집에 살고 휴가 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됩니다. 더불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습니다. 와, 니네 집 좋다. 너 가방 예쁘다. 네 옷 이쁘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빚들이 있는다는 걸 까먹고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하지만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차나 가방은 할부 갚기가 어려워지면 중고로라도 팔 수밖에 없고 집은요, 만약에 대출을 갚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죠. 집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갚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갚지 못할 확률은 높지 않고요. 집값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좀 내서라도 내 집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 절반 정도 읽었는데 어때요? 나의 마음가짐이 그동안 어땠나요? 이 심리계좌에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마음과 그렇지 못한 마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요, 더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심리계좌부터 관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너스를
240만 원을 딱 받은 사람은 한 번에 돈을 쓰게 된대요. 근데 그 보너스를 매달 20만 원씩 나누어서 받았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번에 훅 써버리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내 돈을 잡는 방법, 심리 계좌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